오늘 그 세 번째 나온 이슈를 제가 만들면서 원래 20가지 정도를 부동산 그 취득과 매매에 대해서 절세 포인트를 챙기자 하고 인터넷에 올린 주제들이 쭉 여러 개가 있었죠. 한 7개씩 묶어서. 그래서 1부, 2부에 나름대로 포인트를 줘서 했습니다. 3부는 사실은 마지막이에요. 제일 마지막. 종합 강좌라고 들으면 되는데, 사실은 세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는 이유는 부동산, 되게 여기다 부동산 전문가니까, 자, 우리가 투자해서 이익을 내는 거는 부동산에 투자해서 이익을 내는 분도 있고, 주식에 투자해서 이익을 내는 분도 있고, 기타 어떤 사업에 투자해서 또 상장법인에 투자해서 비상장법인에 그것을 상장시키는 걸 투자해서 이익을 내려고 하는 분도 있고, 자기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잘 하는 사람한테 돈을 줘서 이익을 내면 가져오겠다는 거죠. 근데 현재 우리나라 은행이나 금융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맡기면 주는 이자가 연간 1, 2%니까 수익이 전혀 없는 지금 제도가 됐어요. 근데 그 문제 뒤에는 세금이라는 걸로 국가에서 뜯어가는, 빼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명 저희가 그 부분을 고민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던 게, 연구소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10년 정도 그 교육사업을 했는데 나중에는 답변을 못 하겠어요. 저한테 물어보는 부분은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다른 세무사한테 가니까 1억 원에 5천만 원의 세금이 나온다는데 이거를 사전에 어떻게 조합을 하면 5천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냥 내셔야지 방법이 없겠네요.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1부, 2부 제가 강의할 때 보면 간간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IMF 때 무슨 중과제도가 도입돼서 집이 많으면 세금을 뭐 60% 뜯어갔다가 또 이명박 정부 때 임대주택에 대한 그 논리가 나오면서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분은 뭐 절세를 해준다 그러는데 사실상 양도세를 절세하는 건 없고 소득세 정도에서 조금 빼주는 감면 조항이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비상용 토지라고 시골에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제도가 정권적인 차원에서 장기 보유도 안 하고 세금을 과중하게 매기다가 갑자기 잔뜩 공개를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등등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혼란을 주고 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수익에 대한 얘기예요. 수익에 대한. 수익의 계산은 대한민국의 세금이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세제는 중세시대든 고대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금 그 속담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래요. 소득은 플러스거든요. 본인이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마이너스가 생기면 그거는 거둬가면 안 되죠. 줘야지. 이게 안 준다고. 여러분들이 뭘 해서 손해가 났어. 나중에 즉 부동산을 잔뜩 팔았어요. 한 5개 팔았는데 매년 하나씩 팔았어. 그러면 이익이 났을 때는 양도세로 다 내야 돼요. 그런데 손해가 나는 거는 끝이야. 그러면 작년도에 양도세를 내가 이익 내서 냈으니까 올해 팔았을 때 손해 났으니까 이제 좀 돌려줘야 되지 않아?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니까 어떻게 만들어요? 일과세기간은 1월 1일에서 10월 30일이에요. 그래서 같은 연도에 사고 파는 거는 빼줘요. 환급은 없어. 즉 같은 연도에 사고 팔았는데 플러스 100이 났고 마이너스 200이 났다. 그러면 같은 연도니까 이거는 해줘요. 다른 연도면 아예 보지도 않지만. 그럼 플러스 100을 빼면 마이너스 100이니까 마이너스 100에 대해서 돌려줘. 이건 없어. 뭐라고 얘기를 한다? 차가감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0으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돌려주진 않아요. 소득 있는 거는 악착같이 다 걷어가야죠. 그래서 이 소득이 어떤 소득이냐에 따라 세금도 다 틀려요. 그렇게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부 2부에는 양도세 위주로 공부를 했지만 이 소득이 틀릴 수 있어. 우리 부동산을 빗대서 얘기하면 부동산을 그냥 순수히 가지고 있다가 양도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일위성이라는 뜻이에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많이 있고 내가 가끔가다 여러 개 좀 사긴 샀는데
업으로 이걸 아는 사람이 한번 팔았어요. 그러면 이건 양도소득세라는 명분을 뜯어요. 근데 이분이 아니 경매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본업이 맨날 집 사고 팔고 집 사고 팔고 이런 분이야. 이것을 세법에서는 1과세기간 6개월을 얘기하는데요. 6개월 동안에 부동산을 2번 이상 사고 팔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횟수를 좀 여러 번 사고 파는 사람은 양도라고 일일성을 안 오고 이거는 계속을 하기 때문에 사업이라고 사업소득.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자가 등록을 내야 돼. 본인이 안 내도 세무서가 내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으신 분들 중에 그냥 뭐 어쩌다가 팔 분은 거의 없어요. 경매를 하시는 분들도 맨날 받아서 팔고 이러는 거죠. 이게 양도의 개념은 내가 살려고 들어가서 살다가 다 때가 돼서 팔았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건 종합소득세로 된다. 지금. 그 다음에 좀 굵직하게 해. 굵직하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매를 공부하신 분들이 한 20명 모여서 10명 모였는데, 요번에 우리가 신축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모여서 신축사업을 하는데, 규모가 커요. 땅도 한 100억짜리고, 빌라도 한 50개 지어있고. 그러니까 법인으로 하자. 법인으로 하면은 여러 가지가 좋다더라. 그래서 법인 설립을 해서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현금팔고를 해요. 이거는 법인 소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법인세로 내. 부동산 매매도 매매사업자거든요. 부동산 매매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이 세 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투자예요. 이분은 법인명으로 양도를 해서 세금을 단순히 요거는 좀 투자라기보다는 내가 살다가 팔았는데 조금 줄였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지만 이분들은 처음부터 이익을 내고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붙여서 파는 거예요. 법인명의로 사는 것도 법인명으로 사서 내가 우리 법인에 100억짜리 빌딩이 있어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팔아서 법인의 이익을 남겨서 나눠 먹으려고 사는 거예요. 즉 궁극적으로 이런 혜택들은 투자 이익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도소득에서 생기는 이익이라 이거는 양도소득거래예요. 이익이 난 것은. 손해가 나면 양도차손 이렇게 용어를 하시는 거예요. 왜 구분을 하냐면 이거는 종합소득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장사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상품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팔고 그랬을 때 1년치 합쳐가지고 손해난 것도 있고 이익난 것도 있겠죠. 그걸 찾아가면서 이익이 났으면 그거에 대한 세금을 소득세, 종합소득세 체계에서 냅니다. 이거는 사업소득 이렇게 용어가 틀려요. 법인으로 하면 당연히 법인소득 이래요. 그래서 세법 체계도 세법 개론을 처음에 공부할 때는 소득의 종류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양도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 법인소득이냐부터 가르는 작업을 합니다. 이유는 뭘까? 자, 똑같이 손해나면 양도차손, 손해나면 이것도 매매차손, 법인도 손해나면 법인은 뭐 단기순이익 이런 용어 쓰잖아요. 단기순 손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조금 특법적으로 어려운 용어를 쓰지만 딱 간단한 거예요. 부동산에 100원 1원 넣어서 10원 넣어서 나중에 20원에서 10원이 남았느냐 10원을 똑같이 팔아서 0이냐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의 개념일 때만 세금 문제는 굉장해요. 그런데 이렇게 구분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율의 문제예요. 이거는 세율이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정부가 세금을 거둘 때 이 속성에 따라서 세금을 낮게 매길 사람도 있고 사람보다는 이 소득이 중요죠. 요거는 조금 특이성이 있으니까 좀 많이 때려야 되고 요거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상적인 그 경제활동일 때 적게 매기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의미예요. 가장 정부가 좋게 보는 게 법인입니다. 모든 나라가 그래요. 개인 명의로 뭐를 해서 개인소득세는 조금 위험하다고 하시면 많이 때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법인이라는 주체로 이익을 내면 이거는 국가에 공헌하는 의미가 있어. 고용효과 있죠? 고용효과 있죠? 그 다음에 법인세라고 하는 투명한 소득 계산 방법이 있어요. 또 법인은 반드시 장부로 기재해라. 이래서 세무간섭이 철저한 대신 조금 세금을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법인세가 가장 세율이 작아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게 기업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개정세법 개정할 때 되면은 이 세율을 가지고 논의를 많이 합니다. 정권적인 차원에서 기업을 살리자, 고용을 살리자 이러면 꼭 여기가 법인세 낮춰 이래 얘기해요. 근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기업 법인도 다 틀려요. 우리가 개인도 금수저가 있고 흡수저가 있듯이 법인도 재벌이 있고 소기업이 있다. 그 기업별로 조세에 권형을 맞춰야 된다. 이런 논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크게 볼 때 법인은 제일 적다. 그러면 현재 법인세 세율이 얼마냐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다운됐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10%, 20% 이렇게 두 개밖에 없잖아요. 몇백억에 적용되는 20 몇 프로짜리 있는데 그걸 무시하세요. 그거는 무리하고 상관없어요. 일반적으로 10이나 20%니까 이익 난 거에 20%죠. 법인명으로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을 10억에 사서 20억에 팔았다. 그럼 10억이 남았어요. 세금 얼마? 10억에 10%에 1억이나 2억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또 2억 낼 때에도 누진공제라고 1,000만원 빼주니까 양도소득은 두 번째로 보는 건 사업입니다. 사업은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여러 개 나는 업이 물건 사서 팔듯이 부동산을 많이 사서 팔겠다는 거니까 사업자 등록도 내죠. 세무 간섭 다 받죠. 그래서 이번은 사업자로서 개인 사업자로서 하니까 이분도 세금을 많이 매기면 안 돼요. 6에서 38%의 일반 세율을 매깁니다. 많이 나왔으면 좀 많이 내고 적게 나왔으면 많이 내고. 근데 양도소득은 사업자가 아니면서도 양도소득으로 세금을 내려고 하는 사람은 투기의 성향이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투기의 성향을 두 가지로 나눠. 단기에 파는 사람, 사서 빨리빨리 파는 사람. 이거는 투기성이다. 왜? 부동산, 집, 땅. 아, 이게 부동산인데 샀으면 한 10년씩 갖고 있어야지. 왜 1년에 있다 팍팍 파냐? 이거는 땅 투기하려고, 부동산 투기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래서 고전적으로 예전부터 양도소득은 투기가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단기양도입니다. 단기양도는 1년이나 2년 이내에 파는 거를 얘기해요. 이런 사람은 50, 40 이렇게 세금 때려요. 옛날에 60도 때렸고 50이라고 보면 돼요. 집은 지금 40으로 줄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파는 건 1억에 사서 2억에 파는데 1년 있다가 팔았다 그러면 5천만 원을 걷어가겠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일반적으로 이렇게 단기가 아니라 진짜 자연스럽게 내가 결혼하면서 집을 샀어요. 한 10년 살다 보니까 집이 후져가지고 좋은 아파트를 또 받았습니다. 또 애들 사주려고 집을 며칠 더 샀어요. 남편 명의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집을 팔았는데 이익이 한 3천원 나더라. 그런 사람한테까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은 요 아래에 있는 사업소득세 똑같이 이렇게 매겨줍니다. 지금 이 말을 제가 왜 하냐면 우리가 어떤 부동산이 되었던 뭐 주식이 되었던 어디에 투자를 할 때 저는 세금 전문가니까 실제 투자를 해서 얼마나 남을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근데 남았다고 가정할 때의 세금을 세전 이익만 다 얘기하거든요. 대한민국에 여러분들 인터넷을 가보든 금융기관을 가든 투자나 어떤 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익률 따지고 나중에 얼마 줄게 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다 세전이야. 세금 내기는 없어. 근데 여기 보다시피 여기 50%짜리도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를 고려 안 하고 당신 100원 넣으면은 나중에 200원 줄게. 그럼 원금 100원하고 100원 남았네. 100% 수익률이네. 그런데 이 케이스에 걸려들어서 50원 뜯겼어. 통장엔 50원만 없어. 그 100% 수익률이라면 안 되잖아요. 은행도 이런다고, 은행도. 왜? 우리는 세무가 아니니까 세무사한테 가서 물어보든지 국세청 콜센터에 물어보세요 그러지 얘기 안 해요. 여기에 지금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이 사업은 제가 부동산을 근거로 했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은행에 채권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자라든지 이런 쪽 금융으로 배당이라든지 이런 금융소득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에 의해서 이익이 나는 거는 이거는 금융소득이라고 해요. 근데 이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의 한 가지입니다. 요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 금융소득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이런 것을 금융권에 맡겨놓고 이자 받으려니까 다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제일 착한 거냐. 예전에 뭐라고 했어요? 돈 생기면 저축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시대 돈 생기면 저축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쓰지 말고 악착같이 잘 모아서 은행에 이름 들고 적금 들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한다고 듣지도 않고.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집들에 되는 분들은 학교 다닐 때 맨날 표가 저축하는 사람이 안전한 사람이야. 생시간 구할 때도 얘가 직장 다니면서 얼마나 은행에 월급을 잘 저축했느냐. 이게 좋은 며느리감이야. 신랑을 볼 때에도 얘는 월급을 한 달에 200만 원씩 받는데 100만 원 이상 꼬박꼬박 저축했더라. 그러면 얘는 성실한 청년이야. 지금 그렇게 보면 완전 거짓이죠. 그렇게 신랑 사위 고르고 그렇게 며느리 고르면 거짓입니다. 왜? 그 돈 거기다 넣으면 부동산은 10배, 20배 뛰는데 쟤한테 시집 보내서 집을 살 거냐? 지금 있는 집도 팔지 이제. 그런데 예전에 이 부분을 꼭 하려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적인 세제 차원에서 줄여야 된다 해서 원천징수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쉽게 얘기해서 금융소득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건 2%, 10% 미만으로 그냥 세금을 줄이고 말았어요. 끝. 그래서 이것이 잘 제 은행에 넣어놔서 내가 이자로 100만 원 받는다. 그리고 은행에서 어쩌고저쩌고 복잡한 계산식 해가지고 당신 이거 100만 원에 대한 세금이 한 5만 원 되니까 떼고 95만 원 가져가세요. 그러면 우리 착한 국민들은 예스 하고 갖다 썼다고. 예전에 그걸로 끝났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분리과세라는 이름을 써요. 즉 예전에 이런 이자 배당에 대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은 분리과세 방식을 썼다는 건 다른 보험료나 이런 데 얹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금액에 몇 프로 딱 띄면 더 이상 얹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었죠? 여러분들 지금 뭐라 그러죠? 금융소득 종합과세예요. 웃기는 게 1년에 금융소득으로 2천이다, 3천이다, 1,000이다, 1,000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즉 기준금액 하고 의미 없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뭐냐면 다시 여기로 온 겁니다. 그래서 10이 아니라 6에서 38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살짝살짝 걷어갈 거를 다 바꿔놨다고요. 근데 이 방식이 기묘한 게 이자나 적금을 줄 때 그때는 38%로 안 들어가요. 그때는 저 기존에 얘기한 대로 5%, 10% 이렇게 뛰고 말아요. 근데 그 다음 5월 달에 다 싹거려요. 이걸 종합과세시죠. 그래서 지금은 분리과세가 아니라 종합과세로 바뀌었다. 지금 요것만 가지고 보면은요, 제가 저 1부로 강의했던 걸 여기에 대해 보면 처음에 예전에 집을 많이 가진 분들이 양도소득의 문제에 부딪혔어요. 그 다음에 저한테 찾아오고 여러분이 고민했던 분들은 일반인들보다는 말 그대로 투기성 있는 분들. 예전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복부인 조사를 했거든요. 복부인들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복부인들이 아파트, 한강변의 아파트 청약을 받기 위해서 거의 입을 싸 짊어지고 와서 거기서 그냥 들판에서 자면서 청약을 받았던 시대가 있어요. 근데 청약을 딱 받으면 그때 인터넷 이런 게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몇 천만 원을 딱 먹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 월급을 기대하겠습니까? 남편 알 일을 호구로 하지. 그런데 꼭 있어야 돼. 네? 월급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왜 그러면 꼭 있어야 되더라고. 왜 그런지 저도 몰라요. 공부하기 어려워. 어찌되었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대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우리 사모님들이 잘 올려놓으십니다. 저는 잘한다고 칭찬하는 얘기입니다. 남자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단지 가서 입주권 딱지를 사라고 이게 2억짜리요, 3억짜리요, 부산 찍으세요 그러면 절대 못 찍습니다. 여자들, 아줌마들은 팍팍 찍습니다. 왜? 입주권이 왜 딱지라고 하냐면 말 그대로 딱지예요. 자, 부동산을 사는데 아파트가 없어. 아파트가 없다니까? 그런데 한두 푼 아니 몇 억이야. 그리고 그럼 전 소유자는 뭐냐? 무허가 주택 가지고 있던 예전 권리일 뿐이야. 그 사람 소유권도 없어요. 무허가 주택만 있고. 토지도 자기 이름이 아니야.
이거 도장 찍을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사람. 여기에 그 입주권 딱지를 딱 찍어서 다시 이게 10바퀴 정도 돌아요. 아파트가 질 때까지. 재개발 아파트들이. 돌 때까지 여기에 계속 돌이 붙습니다.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지금 동부 센트레벨 최고의 아파트라고 그러죠. 그게 예전에 주공, 대치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 연탄보일 아파트였어요. 제가 그때 그 재건축 조합에 가서 절세 컨설팅을 해줬는데, 그때에 얼마였겠습니까? 그게 재건축 입주권 딱지가 돌고 돌아서 딱 지어주고 나니까 딱딱으로 딱 뜯기다. 지금은 엄두가 나. 그거 줘도 들어 못 살겠어. 관리비가 너무 세가지고. 그 당시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입주권 가지고 부자 된 사람 참 많습니다. 근데 입주권을 돌리는 맛에 재미가 있었던 거는 자기 집이 없어요. 그때 버는 걸로 또 딴짓해서 다 썼어요. 근데 마지막에 잘 버틴 분들은 그 재건축 아파트를 자기 소유로 해서 지금 자기 소유권이 돼서 아파트 값이 엄청 뛰어가지고 부자가 된 분들도 있습니다. 금융이든 부동산의 양도든 부동산 매매든 법인으로 하던 이 정도의 세금은 내야 되는 시대가 됐는데, 예전에는 요렇게 단기한 거, 법부인들 요렇게 많이 하실 때 요거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다. 뭐로? 요걸 사업소득으로 돌린다. 그러면 50% 낼 것을 여기에서 38%로 낸다. 세금의 전세는 세율이에요. 세율. 세율을 줄이는 것이, 소득을 줄이는 것은 플러스 알파밖에 안 돼요. 그럼 요거를 사업자로 만들면 요렇게 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시절에. 근데 노무현 정권이 나오면서 집이 많고 땅이 있는 사람은 중과를 하겠다 하고 60 막 이렇게 때리고 하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기간이 오래됐어도 나 옛날부터 10개 20개 갖고 있었던 건데 이 중에 하나만 팔아도 60% 내라니 소장이 어쩝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매매사업자라는 시스템이 있으니 그렇게 해서 돌리는데, 돌려놓으니까 그 다음 정부에서 매매사업자 비교과세라는 용어로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돌려서 세금을 안 내니까 미운 거야. 돌려놔도 이렇게 돼. 계속 밀당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투자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걸려들으면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피하면 또 어떤 조치가 나오고, 또 이렇게 가고, 이거를 계속 뺑뺑이를 시킨 게 저희가 10년 세월입니다. 10년 동안 해보니까 방법이 있어. 뭐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합법적인 거예요. 테스트가 하면. 사업자 등록낸다든지, 법인으로 설립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이 지금 나온 여러 가지의 이런 방식을 왔다 갔다 해가면서 소득의 종류를 틀리게 하고 세율을 낮은 거를 적용하게 하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강의도 하고, 옛날에 제가 강의한 것들이 지금 유튜브에도 많이 있어요. 보시면 해법이 다 있는 걸로 나와요. 오늘 이러이러한 애로사항 때문에 오셨죠? 그런데 이런 방법을 아시면 여러분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제가 해요. 그거 다 이제 오는 시점에서는 다 생 거짓말이에요. 그 당시 시점은 그게 맞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법이 계속 개정된 거야. 노무현 정부 때 제일 심했어요. 이 양반이 지금 박사잖아요. 여러분들 영화가 봤겠지만 원래 이분이 변호사 해서 변호사 백이 없다 보니까 뻔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 뭐로 했어요. 처음에 법무사 등기 했잖아요. 법무사 영역하다 보니까 세금이 재밌어. 커. 떼먹는 거 하나도 없고 이기면 국가가 바로 환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동산 조세의 박사인데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됐는데 뭐 참모가 목표로 있어. 자기 머리에 다 있는데. 지금 우리 위리치 그룹에서 지가 여기 세금이라든지 기타 투자에 대한 것을 몇십 년 동안 사람들하고 상담해 봤는데 참모가 목표로 있어. 내가 다 하는데 이 시절에 많은 조치가 일어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하는 분들도 많이 대응을 했고요. 이게 이명박 정권 이렇게 쭉 가면서 원래 DJ 때부터 나왔죠. 이렇게 지금 재작년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는 더 이상 갔다 갔다 할 게 없다. 다 꽉 틀어 막았다. 이 부분을 줄이려면 탈세하는 수밖에 없다. 계약서를 확 무려치든지 갖다 치든지 실제는 집에다가 공사도 안 했는데 공사했다고 하나 그냥 그림상으로 담을 부셔버리고 새로 공사한 걸로 하나 영수증을 만들든지 들키는 말고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세무사무를 적었다고요. 아니 세무상담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돈을 받으면 뭔가 이익을 줘야 될까.
이익을 줄 대안이 없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여러분들이 오늘 듣고자 하는 얘기가 그냥 일반적인 얘기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오늘 주제 있듯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1년에 한 번 양도하냐, 두 번 양도하냐. 아까 그거 잠깐 얘기했어요. 이익이 나는 부동산 같으면 나눠서 양도해라. 한 해에 하나씩 팔아라. 손해가 나는 부동산이 있다면 한 해에 섞어서 팔아라.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소득의 논리예요. 양도 차손과 양도 이익을 차감하자. 그냥 그런 정도지 원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것은 미리 투자세무라고 저희가 용어를 썼는데 원래 예전에 네이버에다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게시한 건 있는데 거기에는 뭐 좀 정확한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방식에 대해 새로운 방식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런 시간으로 오늘 3부를 저희가 끝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에 대한 논의는 오늘 3부에 임대주택 부분이 일부 있어요. 제가 임대주택 부분을 강의 안 하거든요. 그 임대주택 강의하면 무지하게 많이 오십니다. 우리나라에 수요가 많거든요. 집 세주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전세하고자 하는 분들 또 내가 월세를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는데 이거 나중에 세금으로도 뜯기는 거 아니냐고 불안해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임대주택에 대한 전세법을 제가 1, 2, 3부 중에 잠깐 얘기하고 오늘도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왜 그 부분을 정규 강의를 안 하느냐. 정부도 현재 답이 없어요. 즉 정부에서 임대소득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규제안이 지금 없다고요. 그거 제가 1부 때 얘기했죠. 정부가 원래 박근혜 정부가 나왔던 거는 임대소득 중에서 생계형으로 월세를 받는 2천만 원 이하의 소득자는 어쩌고저쩌고 분리과세하고 세율도 15%에서 거의 안 걷어가겠다. 이렇게 하겠다고 했고 또 그 다음에 고액으로 월세 받는 사람은 일반 소득자처럼 종합소득세로 걷어가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세무서에 와서 임대사업 신고하고 즉 까발리란 얘기지. 구청에 와서 임대사업 신고하고 다 하면 한쪽 좀 깎아줄게.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내년부터 현실화시키기로 했던 건데 지금 정책 방향이 이걸 다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나왔다고. 그럼 새로운 게 나와야지. 새로운 게 나올 때까지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지가 얘기를 할 수도 없고요. 주변에서 임대소득에 대해 무슨 얘기 나와도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현재 임대소득세에 대한 정책은 지금 없어요. 왜? 선거 때문에 많은 서민들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거든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충돌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는 어떠냐?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유예기간이 내년까지 있거든요. 즉 내년까지는 세금 안 걷겠다. 내년까지는 웬만하면 주택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타치 안 할게. 이런 지금 내부적인 방침으로 공표를 했고 2017년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나 시간이 있으니까 정치권도 두고 보자는 거예요. 내년 연말쯤이나 내년 중순 정도에 가서 현재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을 다 뒤로 밀어놨으니까 새로 다 뜯어 고치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하실 것 없다. 새로 어떻게 발표되면 세미나 형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 혹시 월세나 전세나 이런 세 받는 거에 대한 세금의 두려움 때문에 오신 분이 있다면 그냥 마음 푸른 놓고 마음대로 받고 마음대로 쓰고 그러고 그냥 사세요. 그게 정 불안하면 전제로 다 돌리세요. 그럼 나중에 문제는 없어요. 전제에 대한 세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규 강의도 신축만 하는 겁니다. 신축은 사업자들이 하는 거고 주택이나 빌라가 요즘은 P2P 대출이라 해서 저희 회사도 그걸 합니다. 그래서 주택업자들이 예전에는 집을 지려면 땅도 지가 사고 은행 가서 대출도 넣어서 집도 자기가 지어야 되는데 요즘은 굳이 은행 안 가도 담보권이 좀 약해도 P2P로 이런 걸로 대출이 돼요. 왜? 신축 판매는 담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담보 없는 거에 투자를 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회사도 대출도 해주고 분양도 도와주고 세금도 줄여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종합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신축업체에 대해서는 강의를 해주는 거고요. 임대는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 궁금하시면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사실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비교해서는 전혀 영향가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 오셔서 그럽니다. 아, 소장님 유튜브에는 강의 볼 때 기맥히더니 그거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꼴찌네. 지금 세포가 안 맞거든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다시 본업으로 들어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진짜 방법이 없느냐? 있기는 있다라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이 방식이, 이 절세 방식이 지금 정부,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는 크라우드 펀딩하고 맞물려 있더라고요. 정부가 얘기하는 크라우드 펀딩과 지가 그동안 고민해왔던 절세 포인트가 맞물려 있어요. 그런데 딱 차이가 하나 있어. 정부가 권장하는 크라우드 펀딩은 부동산을 못하게 해놨어요. 제가 생각한 이 절세는 크라우드 펀딩은 아니에요. 그러나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기법이 가미되는데 여기서는 무조건 부동산을 타켓으로 해야 돼요. 부동산이 아닌 걸 타켓으로 하면 여기서는 절세가 안 나와요. 근데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부동산을 빼고 하래요. 기업에 대해요. 기업의 주식에다, 기업 가치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향후에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능력이 들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분들이 돈을 넣을 때는 다 부동산은 안심하고 든다. 왜? 나중에 부동산 팔아서 가져가든지 경매에서 가져가든지 부동산은 좌우지간 대한민국 부동산은 안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즉 손해는 안 본다. 그래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건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에 들어가는 건 저희가 생각하는 펀딩 방식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요거를 좀 쉬었다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크라우드라는 얘기가 제가 얘기 중에 나올 때 이 정부가 얘기하는 크라우드는 좀 틀린 겁니다. 저희도 크라우드 펀딩 사업 하지만 우리가 하는 크라우드 펀딩 사업은 이 부동산을 못하게 하니까 이쪽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과 관련해서 절세가 가능한 부분, 그거를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임대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했던 분들 중에 오늘 제가 상담을 했던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런 주택의 보유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으로 얘기하는 건 단순히 세만 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법에서 얘기하는 임대주택은 세무서 사업자 등록, 구청 사업자 등록 이런 걸 다 하라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그러니까 장기 임대주택의 조건을 안 갖춘 사람은 여기에서 안 들어가요. 그거는 임대주택이 아니에요. 장기 임대주택의 조건은 구청에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도 하고 5년 이상 세를 주겠다. 이런 것들이 다 장기 임대주택. 그런데 내가 임대주택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물어봐요. 사업자 등록 했습니까? 안 했다고 해. 그럼 임대주택 아니거든요. 이래. 자기는 곧 죽어도 임대주택이에요. 왜? 임대주택이라고 해야 보세제 혜택이거든. 기사라든지 어디 가서 얘기 들으면 임대주택은 세금을 감면해 준다더라. 임대주택을 갖고 있으면 다른 집을 팔 때 세금을 안 낸다더라. 이런 얘기가 막 들어와. 그러니까 억지로 임대주택을 해요. 근데 임대주택 조건이 되려면 반드시 법에 있는 법정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세를 안 줘도 상관없어요. 공실이 돼도. 그런데 사람이 살다가 하면 공실 되잖아요. 기간 따질 때는 세상 기간만 따지지만 구청 오시면서 사업자 등록을 두 개 중에 어떤 거 하나 안 했다. 그것도 조금 50% 왔다 갔다 하는 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 집을 잔뜩 가지고 있고 자기가 사는 집이 한 채 있다. 근데 여기서 지가 포인트는 이쪽을 파는 거예요. 이건 세종 있는 거니까 놔두고 지금 이쪽을 판다고. 자, 이 사람 집이 총 6채예요. 1세대 6주택자입니다.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해당이 없죠. 근데 용어 중에 용어를 자꾸 이런 게 있어요. 장기 임대주택, 임대주택을 얼마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팔 때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친다.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주택수 산입할 때 1세대 주택 비과세 판정할 때 주택수 산입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들을 힘들겠어. 그러면 6주택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용어에 맞다면 5개는 없는 걸로 치면 1세대 1주택이니까 비과세. 자, 요거와 요거를 비교해 볼게요. 5채, 6채 해서 있는데 요거와 요거의 차이는 본인이 살았던 거 2년 이상
지금 살던 옛날에 살던 2년 이상 거주한 흔적이 있는지 주민등록상 있어야 돼요. 요거는 살지는 않고 가지고만 있는데 요것도 한 10년 가지고 있던 집이에요. 2년 이상. 그럼 방금 얘기한 논리를 볼 때 이러한 집들이 주택수에 산입이 안 되면 나머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판정을 한다. 그러면 요즘 비과세 판정은 주민등록 하든 안 하든 2년 이상 가지고만 있으면 비과세요. 그럼 이것도 비과세, 이것도 비과세.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글쎄요. 근데 이거는 특례예요, 특례. 집이 6채 아니에요. 임대 줬다고 해서 이 집을 완전히 비과세 해준다는 규정은 없어요. 특별한 예외 규정으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대포장하는 경우가 있어. 이 논리는 뭐냐면 집이 6채인데 당신은 5채는 정부가 하라는 대로 다 등록하고 하고 있는데 하나는 네가 살아야 되니까 세를 못 주잖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 이 집을 파는 거는 봐주겠다.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정부가 하라는 대로 5채 했는데 여기 안 살고 딴 사람 세 줬어. 그리고 저는 딴 데 가서 전세나 월세 사. 그러면 너 이것도 투기 목적 산 거 아니냐. 그러려면 이것도 이렇게 등록을 하죠. 왜 이건 안 했어? 요런 논리가 깔려있다고요. 그래서 비과세를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임대주택과 일반주택 이런 용어가 팍 나오면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주민등록상 했어야 돼요. 그것만 해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1세대 주택 비과세 연령을 보면 무조건 2년 이상 옛날에 거주했어야 비과세. 이러다가 한 5, 6년 전에 거주 안 해도 비과세 이렇게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비과세 판정은 거주해도 비과세, 바뀌었으니까 안 해도 비과세. 이러지만 사실은 그거는 1주택자들의 얘기고 이런 게 낑겨 있음으로써 특별히 봐주는 규정에는 반드시 거주한다. 그래서 법 조항이 임대주택 위 본인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기소했어요. 본인 거주주택. 근데 거주주택을 찾고 빼버리고 주민등록만 한 걸로 비과세 이렇게 있어요. 첫째, 여기 혼동 없을까? 두 번째, 2년 이상 거주 요건이나 이런 구체적인 건 나중에 보시고요. 이거 혼동하지 말고. 여기는 특별한 특례예요.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 개념이 없어요. 법에 일시적 2주택 해준다는 얘기가 없다고. 그래서 어떤 거는 이래. 야, 내가 지금 임대주택을 장기임대 등록해서 10년 동안 5채 하고 있고 지금 내가 예전에 살았던 거 또 지금 살던 거 2년에 산 거 팔면서 비과세를 하는 거.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팔면 살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다 해줬으니. 그래서 그 옆 동네에 있는 아파트 하나를 지금 미리 사왔어. 1년 전에. 이거 팔고 여기 갈 거야. 그러면 이 주택수가 없는 거면 이것만 놓고 보면 1주택 양도할 때 3년 이내에 다른 집을 사는 거는 일시적 2주택이라 해서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과세 특례 규정을 여기다 적용해요. 그런 얘기 없어요. 오버하면 안 된다고요. 절대 사면 안 된다고요. 팔고 사야 됩니다. 일반적인 비과세 규정은 됩니다. 이게 없다면. 딱 요 조건 시제만 맞이해야 돼. 임대주택 플러스 단 1주택. 그리고 그 1주택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이 전 세대가 거주한 사실이 드러날 것. 그리고 반드시 장기임대주택의 조건은 세무서와 구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을 것. 기간은 안 채워도 돼. 꼭 5년을 채우고 필요 없어요. 1년 됐다가 팔아도 돼요. 나중에 4년 채우면 돼요. 안 팔면 그때 가서 과세하는 거예요. 즉 일시적인 2주택 여러분이 잘 알거든. 적용 안 된다는 거예요. 즉 거주해야 된다. 즉 보유만 가지고 비과세 안 된다. 일시적인 2주택이나 혼인이 일어난 2주택, 무슨 해외거주 2주택, 무슨 일시적 비과세 특례 규정이 17개가 있어요. 그 규정 전혀 적용 안 돼요. 법에 하라는 얘기가 없다고. 즉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절세를 많이 해요. 거꾸로 얘기하면 원래 임대를 준 게 아니라 자기는 네 집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6채 갖고 있어. 임대주택 안에. 나머지 쬐끄만 빌라도 조금씩 세주고 있어. 근데 하나 이거 아파트 큰 팔라니까 세금이 1억이 나와. 그러면 계약하고 저 오시면 저 뭐라고 하냐면 이거 다 가끔 갖다가 사업자들은 다 내세요. 그리고 팔면 1억 안 내요. 즉 사전적으로 절세 포인트를 이거 쓰면 없습니다. 단 5년 이상 세 반드시 줘야 됩니다. 5년 이내에 이거 해놓은 것 중에 하나라도 다
매매가 이루어지면은 이거 토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따져봤더니 지금 얼마 안 돼. 이거는 커. 그러면 지켜야지. 비교를 해봐야지.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죠. 진상이 들어와도 팔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차라리 다른 방법을 하지. 5년 동안 내가 속상한 일이냐, 속이 썩은 일. 물론 이런 집도 없지만. 그래서 이거 조건을 사후 조건이 아니라 매매하기 전에 맞춰도 돼요. 그럴 때 실제로 안 사는 집을 갖고서 나중에 다 이렇게 해놓고 벌려놓고 와. 안 되는데요? 왜 안 돼요? 안 살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1층 2주택으로 하나 사놨어. 그래놓고 와서 판다 벌려놓고서 얘기들 안 되는데요? 왜 안 돼요? 1층 2주택이요. 1층 2주택 비과세 있잖아요. 아, 이거는 안 돼요. 이게 없으면 모를까. 장기임대주택으로 했어요. 이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에 있어요. 그런데 IMF 때 집을 많이 사서 IMF 때 무슨 혜택이 있었냐면 김대중 정부 때 신축된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것들이 계속 건설 경기가 엉망이 돼가지고 IMF 온 거거든요. 은행 PF 리핑도 못 갔죠. 은행 부도나죠. 은행 돈 부도나니까 나라 국고 거덜나죠. 그래서 결국은 은행도 다 폐업하고 건설은 다 망가지고 그때 사람들 막 죽어 나빠지는 건 자기가 단독이든 다가구든 빌라든 지어서 세를 줬는데 전세가 자기 매매금, 집의 매매금액보다 2배나 높아버려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나 돈 주세요. 집 팔아도 돈이 안 돼. 시달리다 집주인 자살하고 세입자 자살하고 이게 IMF 때의 서민들의 경제였어요. 근본적으로 주택이 부동산이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짓기만 하면 복부인들이 이틀 전부터 이불 깔고 누워서 분양받던 아파트가 다 미분양. 돈놀이를 너무 많이 심하게 한 거지. 그렇게 되면서 IMF 오면서 금수저까지 다 꺼내놓으셨잖아요. 나는 반지가 없어서 못 줬지만 우리 와이프가 줬나 모르겠어요. 내가 우리 애들 돌반지를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애들이 돌리니까 누가 좀 갖다 줘야 하잖아. 그래도 국세청 조사국 직원인데. 근데 내가 조사국 직원인 걸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갖다 줘. 맨날 007 가방 듣고 이상한 데만 싸돌아 다니는데 어떻게 알렸습니까? 법인세과 직원이었으면 많이 받았지. 그러니까 와이프가 뭐 내는 것도 없는지 갖다 준 적이 얘기를 없었더라. 어찌됐든 이 시절에는 소득세법이지만 예전 IMF 시절에 임대를 주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때 IMF 때 무슨 정책을 썼냐면 이 비어있는 집들을 제발 좀 사가세요. 돈 있는 분들이 이런 집을 많이 사가면 그분한테 세금 하나도 안 걷을게. 가지고 있을 때도 안 걷고, 즉 취득세도 안 걷고, 재산세도 안 걷고, 팔을 때 양도세도 안 걷을게. 이게 DJ 정권에 나온 정책이었어요. 이걸 신축주택 감면, 임대주택 감면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조세 특례 제한법에 있어요. 이거는 세금을 안 걷겠다는 거예요. 세금을 아예 우리가 조세권을 포기할 테니 집안 있는 분들 지금 싼 게 나온 것도 많이 10개, 20개, 즉 노무현 정부 때는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매국노였지만 DJ 정부 때는 제발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애국자인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이 미분양 경기를 풀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나온 IMF 때 정책은 다주택 정책이에요. 그래서 집을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가져가고 뭐 할 거예요? 팔든지 세주든지. 근데 정부가 좋아하는 건 임대주입니다. 또 팔면 또 산 사람이 또 팔고 하면은 가격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정부 날아간다. 이렇게 임대를 주는 사람. 이거를 이때도 이거를 뭐라 했냐면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했어요. 다만 틀린 것은 여기는 조투법상 장기 임대주택, 여기는 소득세법상 장기 임대주택 틀려. 이 두 개를 구분 못하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2년 이전부터 사서 세를 준 거는 이쪽에 포함될 수 있어요. 2023년 이후에 사서 세를 준 거는 이쪽에 포함돼요. 차이가 뭐냐면 방금 얘기한 건 이쪽에 대한 비과세를 했잖아요. 그런 집, 이 집이 2003년 이후에 소득세 배당이 이런 임대주택이라면 이 집을 팔 때 세금을 양도세를 낸다 안 낸다? 100% 낸다? 그 전에 예전에 이렇게 DJ 정권 때 이렇게 해서
10개, 20개 해서 임대를 하던 사람이 이 집을 지금 팔면 세금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보유하고 사고 보유하는 단계는 둘 다 똑같아요. 이때나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은 두 개 똑같아요. 취득세, 재산세 몇 군데일까? 팔 때 양도세는 엄청 차이가 나요. 20년 전 거거든. 15년 전 거거든. 예전에 주공 같은 거 5천, 6천 서울시내 거 샀던 거 지금 10억도 돼요. 실제 와서 제도니까 차이겠다는 세금이야. 그런데 안 내주니까 딱 농특세만 거든요. 농특세. 삐는 듣지, 삐는. 비과세가 아니라 감면이니까. 감면은 정책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국가가 정책을 하기 위해서 세금을 가지고 쪼물쪼물 하는 게 감면이에요. 비과세는 그런 정책적인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세금을 안 걷어야 될 내용이 비과세예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 집 사서 가정생을 꾸리다 팔았습니다. 그거 세금 얻으면 안 되죠. 그러나 10개, 20개를 투기해서 가지고 있다 판다면 투기로 와서 세금을 내요.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감면주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감면주택. 이거는 감면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절대. 그냥 임대주택 이렇게 틀려요. 그런데 왜 이걸 팔 때 세금을 양도세 안 낸다고 해요? 내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거 가지고 오신 분들이 이거 팔면 세금 안 내는 줄 알아. 양도세는 안 깎아줬어요. 조금씩 지금 깎아주려고 하는 경향은 뭐예요? 그걸 어떻게 보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30% 받는 걸 50, 60 이렇게 밀려줘. 요거는. 근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건 아니야. 세금 계산 방식에서 다른 사람은 30% 해줄 거를 요거는 특별히 50% 해줄게. 임대기간이 오래 썼으면. 요런 식으로 늘리고, 요걸 감면이라는 용어로 언론에서 기자들이 잘 모르니까. 기자들이 몰라는 게 아니라 지도 모르니까. 세금이 자꾸 좀 줄었잖아요. 그러면 세금 줄으면 감면이라고 그래요. 감면 아니라니까요. 양도세 깎아주는 건 다 이런 데 없어요. 계산 방식에서 조금 줄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깎아주는 걸 다 안 낸다고 생각하죠. 100% 감면이라고 그러니까 팔고 와가지고 농특세 20% 내야 되는데 양도세 1억 나왔어. 1억 마이너스 제로 세금 안 내네요. 단 1억 감면 받았으니까 20%에 2천만 원을 내셔야 되니까 거기서 만들어주면 펄펄 뛰어요. 100% 감면이 세금 안 내는 걸 왜 2천만 원 내라고 해요. 1억 깎아주면 된다. 비과세가 돼야 깎아주지. 자, 그럼 이걸 다시 대입합니다. 여기에 있는 임대주택이 지금 예정은 소득세법상의 임대주택이에요. 만약에 IMF 때 나온 감면주택이라면 어떨까? 이게 방금 이거는 소득세법상의 임대주택이고 거주주택인데 비과세가 됐어요. 근데 여기는 소득세법상 주택이라면 거주를 안 했기 때문에 세금이 나와요. 근데 이게 조토법상에 있는 옛날에 감면주택이라면 비과세가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즉, 이 임대주는 주택의 성격이 예전 조토법 규정이나 소득세법 규정 이게 구분을 좀 꼭 하셔야 되는데 이걸 안 해. 그래서 어디 가서 오늘 오신 분이 세금이 8천 정도 나와요. 한 아파트 팔았는데. 10몇 개인가를 경기도 어디에다가 예전에 사서 임대주택을 하신 분이에요. 한 10군데를 다닌 것 같아요. 콜센터까지. 다 이 본인이 그 집에 산 게 현재 하루도 없어요. 강동에 있는 지역 아파트 재건축 된 거니까 가격이 꽤 올랐죠. 옛날에 그 기준식 한 5천만 원, 실제 상등을 한 1억 정도라면 지금 7억, 8억에 팔으니까 차이만 봐도 거의 5, 6억 났으니까 세금 크죠. 보유만 했지 팔지는 않았어요. 다 이 조항만 얘기를 하는 거야. 안 된다. 내가 여기를 검토해보니까 이 주택을 여기에 넣는데 이거 왜 자꾸 소득세법상 주택이 아니라 옛날에 사가지고 조토법상 주택이니까 이 주택은 이걸 팔 때도 감면이지만 그때 무슨 조항을 넣냐면 자기가 고급 아파트 사는 사람이 돈이 많아요. 이런 집을 많이 사라고 했는데 이걸 사는 바람에 지 고급 아파트 팔 때 세금 내게 되면 안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추가로 어떤 특혜를 주냐면 이런 거를 사서 임대를 잔뜩 주시면 200개를 사든 300개를 사든 돈 있는 분이 했다면 본인이 살고 있는 타워필리 쓰던 뭐든 이거 다 비과세 해줄게.
살던 안 살던 이게 조특법에 나온 비제의 선택되죠. 그러니까 이 집이 여기에 해당되면 이 집에 거주를 했던 안 했던 무조건 비과세. 두 번째, 일시적인 이주택 허용합니다. 즉, 이 주택의 어느 법 조항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거주를 안 해도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고, 일시적인 이주택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소득세법에 따른 2003년 이후의 임대주택이라면 반드시 거주를 해야만 되고, 이러한 또 일시적 이주택 조건에 해당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주택을 팔 때에 소득세법에 해당되는 임대주택을 판다면 세금을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고, 예전에 조특법에 해당된 임대주택이라면 이걸 팔아도 지금은 비과세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구분할 겁니까? 그건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보셔야죠. 근데 이걸 구분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은 주택을 임대해주면서 생기는 중간에 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팔았을 때의 소득 문제니까 이거는 현재 확정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다습니다. 아까처럼 임대소득세에 대한 얘기는 월세 받았을 때 매년 얼마씩 내느냐. 이거는 요번에 정부 정책에 의해서 다 연기됐으니까 보류지만 이거는 매매를 했을 때의 세금 체계가 확정되어 있고 변동도 안 됩니다. 한 가지 조금 혜택이 된다면 요 부분들이 향후에 지금 매년 장기로 특별히 30을 40, 50, 60을 또 올리고 있거든요. 기간으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 줄여주는 계산식이 나와도 가면은 안 된다. 여러분들 그 표를 한번 잠깐 보실래요? 두 번째 보면은 부동산 투자 유형별 세부담 비교 분석 이런 게 있어요. 뭐 아주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신축 분양하는 것을 하나 케이스로 들었는데 꼭 신축 분양이 아니더라도 매입을 해서 판다고 생각해도 돼요. 뭐 신축 분양이나 매입해서 파나 원가하고 팔았을 때의 가격하고의 차이점입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원가가 얼마가 들어갔냐면 땅 사고 건물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취득세 비용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전부 합계하면은 약 19억 정도. 그러니까 뭐 이 내용 보니까 토지나 이 기존에 있던 9억이 있던 것을 15억 원에 낙찰을 받아서 뭐 등등등등 뭐 이래 해가지고 공사비는 3억밖에 안 들고 이래서 약 19억 정도가 들어갔다. 그리고 8세대 지어서 팔아서 24억 원을 벌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9억으로 뭐 사서 24억에 팔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5억 남았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주 한잔 먹고 볼 때, 내가 이래서 대출을 받았던 뭐 했던 19억으로 투자를 했는데 5억이 남았어.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통장 까봐. 그래야 돼. 실제 5억 있는지 통장 까봐. 이래야 된다고. 이분이 자기가 어떤 컨디션에서 투자를 했나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이 나는 딴 사람은 죽어도 못 믿어. 오로지 내 이름으로만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 이름으로 건물을 19억에 일명 뭐 뜬다고 그러죠. 19억에 땅하고 건물을 다 취득하고 지어서 누구한테 입사하게 팔았을 때 개인명으로 했다 한 번. 사업자 안 내고 사업자 내고 이러면 자꾸 번거롭게 하잖아요. 그럼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이 기간을 저는 2년 이상 걸렸다고 가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 단기한도 했다면 이거 세율 50%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죠. 즉 여러분들이 좋은 물건이 경매 물건이 있어서 사가지고 바로 누가 산 사람이 있어서 5억 내기고 팔았다. 그럼 정확하게 양도세 2억 5천 내셔야 돼요. 속일 수가 없어요. 경락가, 취득원가, 팔 때 거래 계약서. 그런데 이분은 그나마 2년을 옮겨서 팔았다면 5억 남은 거에서 이것저것 할 때 세율 38%면 세금은 1억 9천, 약 2억이 나오더라 이런 게. 2억 정도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 아파.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다. 뭐로 하냐? 사업자 등록을 해라. 그래서 신축업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분양 매출을 잡아서 줄였다. 역시 이것도 38%예요. 그래서 세금은 1억 8,700. 왜 양도세보다 일부 줄었냐면 경비를 더 인정받아요. 사업자가 되면 은행 대출 이자 이런 거를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신고 다 자기 색돈은 아니까. 근데 양도소득세는 비용 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앞에 표와 뒤에 표의 1항과 2항의 표는 필요경비가 한쪽은 8천만 공제했고 사업자가 됐을 때는 1억 원을 공제한 겁니다. 기타 가족 공제나 이런 게 있어요. 어찌됐든 경비를 더 인정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자가 되면 영수증을 막 챙기잖아요. 영수증 챙기면 공제를 해주거든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영수증 챙겨도 공제를 못 받는 게 많아요. 딱 정해놓은 것만 해요. 그런 측면에서 하지만 세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더라. 근데 1번이 좋을까 2번이 좋을까? 2번이 세금이 1억 정도 줄였으니까 2번이 훨 낫나? 개인의 컨디션에 따라 틀리겠지만 2번이 좋다고 얘기 못합니다. 이거는 사업소득이에요.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이 차이가 있어요. 양도는 세법에서 분리과세라는 용어를 씁니다. 즉 양도소득만 끝내요. 이걸로. 더 이상 거론 안 해요. 이거는 종합과세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이분이 이 건 하나를 사서 판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회사를 다닌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생긴다든지 이런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은행에 돈을 넣어서 이자나 배당 해서 금융소득이 있다든지 이런 기타 다른 소득이 생겼을 때 타소득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타소득이 이분이 1년 동안에 자기가 1억 정도의 타소득이 있었다. 아주 짧게 하겠고 타소득이 5천 정도 있다. 형식적으로. 여기도 타소득이 5천 정도 있다. 타소득의 세금은 5천이라면 약 15나 24%, 5천이라면 이것저것 빼니까요. 매출 약 15% 정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요것만 놓고 보면 이것도 15% 정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쪽으로 가면 요거 15% 내고 끝내고 요거 받는 얘기는 세금 내고 끝납니다. 이쪽으로 가면 종합과세이기 때문에 요 15%가 없어지고 38%를 냅니다. 이것 때문에 합산됩니다. 다른 게 없으면 상관없는데 있는 경우는 틀려요. 그러니까 사람별로 이게 다 틀린 컨셉팅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들으면 일반적인 얘기만 한다. 다른 소득이 많은 분은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이 부분은 사업소득에 생기는 것은 보험료에 합산돼요. 여러분들 요거 세금보다도 더 무서운 게 보험료예요. 보험료는 보험료 갖고 와서 저보고 어떻게 깎을 수 있는 방법이 물어보는데 저 다 보험료로 깎는 분은 난 세상 적이 없다고 봐요. 그거는 건강보험이나 얘들한테 가서 그냥 들어놓고 막걸리 한 잔 잡숫고 가서 들어놓고 그냥 난리를 치면은 핑계를 대서 깎으려는 몰라도 법률적으로 보험료는 깎을 수 있는 산식이 없어. 이거는 계산식이에요. 그냥 숫자가 하면 곱하기 나누기 해서 보험료가 합산합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올라가요. 보험료 추가되죠. 다른 소득에 대한 세금 추가되죠. 이거는 끝이에요. 분리갔으니까. 이거 하나로 끝나요. 다른 거에 영향을 전혀 안 미친다. 자, 1번 할래요? 2번 할래요? 우리나라가 세제를 손을 댈 때 어떻게 손댔냐면요. 세제를 손대면서 이 부분을 같이 손댄 거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법인의 이름으로 하는 방식이 이제 법인세로 있죠. 좋아요. 법인세 10% 20이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중소기업 하면은 20% 정도니까 세금이 8,800을 확 줄어. 근데 8,800 내고 끝납니까? 자, 5억 원이 돈이 어디로 들어갔어? 법인으로 들어갔어요. 법인 통장에 5억 원이 꽂힌 거예요, 지금. 이게 내 돈이 아니에요, 지금. 전성기가 대표이사인데, 이게 전성기 개인 돈으로 5억을 빼다 쓰면 횡령이요. 그러니까 이 5억 원에 대한 세금은 약 1억 원이에요, 법인세로. 8,800원, 대충 이렇게. 추가가세 때리다. 뭐, 8,800, 추가가세는 1억 4천,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법인으로 해도 세금 더 내라, 이래서 좀 더 내는데, 하죠? 아까 그거에 비하면 1억 이상 세금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법인세 냈지만, 4억 원은 법인 통장에 있습니다. 이거 갖다 써야지. 이 4억 원을 개인이 갖다 쓰려면 배당이라는 세금을 또 내야 됩니다.
기업에 있는 것을 자기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법인에 있는 것을 자기가 연말에 이사 의결을 통해서 배당을 결정해서 사업으로 이익을 났으니까 이익 배당이라고 해서 갖다 쓸 수 있어요. 못 쓰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단 세금 내고 가져가요. 배당소득세가 옛날에 10몇 %였는데 지금 25%까지 올렸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아까 세율을 제가 20% 봤는데 자기 통장으로 올 때까지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 25%가 다시 여러분 뭐그래서 보험손자면서 실험했듯이 아까 금융소득이라는 것이 분류과세였는데 종합과세로 바뀌었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빼먹으려고 하니까 여기다 다시 종합과세를 엎어버려요. 배당을 지금 가져올 때는 10이나 20% 뛰고 하지만 그 다음 5월 달에 다시 38로 내요. 그러면 38로 내요. 이게 법인세 10%짜리라도 10% 여기서 가져가는 38, 48% 뜯겨서 자기의 통장에 꽂힙니다. 사업으로 하면은 비용 공제하고 여러 가지 공제를 하고 장부를 내서 가짜 증빙도 좀 넣고 해서 양도보다는 세율을 38보다는 세율을 보면 28 정도로 낮출 수 있는데 플러스 알파로 보험료 엎어지고 다른 수도 엎어져서 이거를 되게 계산하면 이게 48%입니다. 일반적인 겁니다. 양도소득은 분리과세라는 장점은 있지만 비용을 딱딱딱 끊어놓기 때문에 사실은 세율이 38%지만 이런 거에서 비용을 같이 비용을 깐다고 하면 이것도 48%. 세제만 손을 댄 걸로 보면 비교가 되는데 보험료, 합산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런 주변에 있는 제도를 싹 바꿔놨어요. 요거를 바꿀 때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부분은 나하고 상관없는 줄 알고 가만히들 계셨어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돈만 가지고 따지면 5억 원을 가지고 벌어서 들어왔는데 약 48%니까 50%에 해당하는 2억 5천 정도를 뜯기고 실질품이 아닌 2억이 있다. 사업자를 해야 되는 법입니다. 공동투자는 더 위험하죠. 공동투자는 그냥 한 사람 명의로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내가 돈 댔으니까 벌으면 나눠줘 이런 논리인데 걸리면 다 세금 내는 거고 안 걸리면은 소유권자로 됐던 사람이 벌어서 토끼고 달라고 할 권리도 없고 그 사람 옷은 각 써가지고 어디 가서 뭐 할 거야. 찾아서 뒤지게 패야지. 갑자기 분위기가 다운되네. 아니 이렇게 내고 하면 돼요. 이익만 내면 돼. 손해보는 것도 얼마나 많은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400만 원 정도 내고 600 인마이 포켓 턴을 준다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제도는 없어요. 이제는 재세법은. 그런데 내가 뭐 세금을 줄여주지 못하는데 상담을 그래서 안 하는 거고요.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분들이 다 뭉치면 줄일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다 뭉쳐야 돼요. 예를 들어 혼자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지식이나 어느 정도 숨을 있으면 이를 크라우드화 시키면 돼요. 뭉친다는 개념이 크라우드예요. 크라우드의 본질이 대중이라는 뜻이지만 사실은 십시일반의 개념이에요. 우리나라만 아주 좋은 게 있어요. 외국에서 나온 크라우드를 우리나라의 고유 언어로 바꾸면 십시일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십시일반을 하면은 공동투자하고 연동이 돼서 자꾸 안 좋게 생각해요. 근데 공동투자가 아니라 십시일반 크라우드를 합법적으로 권리가 보장되게끔 시스템을 만들면 세금이 10%만 깎는 보험료고 안 합쳐도 돼요. 다른 소득하고 안 합쳐도 돼요. 즉 이쪽으로 오면은 무조건 다른 거고 합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는 양도로 가야만 다른 소득하고 전혀 무관해요. 왜? 우리나라 사람 이것만 부동산 투자만 합니까?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으로 세금을 해야 돼요. 단 세율이 너무 높으니까 줄여야 돼요. 즉 분리과세를 하면서 10%만 낸다면 딱 좋지. 이게 뭐냐면 크라우드를 하는데 부동산에 대한 크라우드는 통해요. 근데 어느 정도 회사, 기업에 대한 크라우드를 하라고 하면서 몇백만 원 내놓으면은 그걸 펀드라고 해서 세금 까줄게 이러면서 뒤로 받고 하는 기업형 크라우드는 전세 펀딩을 할 수가 없어요. 꼭 저희 회사하고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끼리 배워서 뜻에 맞는 분들끼리 있으면 한번 시험해 보세요.
얼마 전에 제가 컨설팅을 그냥 누가 와서 투자 때문에 해준 것 중에 뭐 성공은 안 했죠. 그런데 김포 쪽에 있는 농지입니다. 근데 이 농지를 사가지고 공장으로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 지목 변경에 선수들이 붙은 것 같아요. 저쪽에. 그래서 지목 변경을 이렇게 하면 가치가 안 뛰거든요. 그래서 이 공장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이 공장을 살 사람이 아예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은 이 사람이 이 농지 요 위치에 내가 원하는 공장을 지어서 저한테 넘기면 내가 30억을 줄게. 이 계약을 먼저 하고 이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요거 조건만 맞춰서 넘기면 30억을 딱 받는 거예요. 근데 농지는 5억밖에 안 해요. 받아가지고 현질 변경 좀 하고 그러면 비용 뭐 인력 들어가겠지만 빼놓고 받아서 여기다가 이 사람이 원하는 공장을 약 10억대에 지은다. 그럼 원가 15억이야. 토지 뭐 지어서, 물론 여기 노하우가 있는 분이죠. 그래서 15억을 가지고 30억에 팔면 15억 남는다면서요. 대박이죠? 이쪽 저분이라 이런 분들 있어요. 그래서 좀 찾아서. 그 15억 남는데 세금 얼마 뜯겨? 55%. 딱 8억 뜯겨요. 7억 남아. 하겠습니까? 안 한대. 7억 남는데 왜 안 할까? 미안한데. 왜 안 해요? 그랬더니 15억이 없대. 그래서 다음으로 돈 좀 빌려야 할래. 내가 우리 뭐 그룹에 또 말만 회장이지 지가 머슴이거든요, 머슴. 저는 분리해서 회사 월급도 못 받고 있고 머슴입니다. 사업 머슴인데 내가 들어와서 본다고 내가 못 보고 있어. 그래서 그럼 우리한테 딩겨라. 우리 투자자들이 하게 이렇게 15만 원. 넌 죽어도 줄게. 너 이 부분 전문가니까 하면 한 1억 줄게. 나머지는 이쪽에서 밀리적으로 하게 시켜. 너 어떻게 방법이 있으니까 맨날 일주일 내내 찾아오네. 방법 있게 알려줄 테니까 해먹으셔. 당신 개인명으로 하면은 이렇게 돼서 양도소득세 이렇게 뜯겨서 이걸 못한다고 그러면 딱 자기가 법인으로 저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 아, 그래요? 좋네. 그래서 이 돈을 출자할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법인으로 이거를 만들어서 팔겠습니다. 그러면 이 논리야. 8억, 예를 들어서 15억 남았는데 법인세는 20% 해서 200년 250에서 약 3억 냈다고 해. 12억 남아있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투자한 사람이 A, B, C, 자기까지 D.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가져갈 때 38% 다 떼고 갈 거야. 이렇게 가져갈래요? 했더니 다 싫대. 나 투자 안 해. 투자 안 해. 이런 거. 이게 일반적인 투자 방식, 여러분들이. 이것을 얘기를 하면은 안 해요. 근데 모르고 합니다. 15억 남으면 내가 예를 들어 30% 지분이다. 사무실로 나한테 5억 떨어지는 거나 이러고 한다고. 5억이 남기는 뭘 남아요. 잘못하다가는 한 푼도 안 받았어. 이런 경우에 내가 얘기하는 비상장 주식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한 위치가 우리가 제가 생각한 이런 크라우드 펀딩 기법을 씁니다. 크라우드 펀딩 기법은 투자한 사람이 자기 개인명으로 돈을 챙기는 거예요. 형식은 법인명이에요. 법인 명의로 이 토지와 건물, 공장을 만듭니다. 그런데 투자하는 사람 5명이다. 1인당 3억씩 지급합니다. 근데 나중에 가져올 때 법인의 돈이 들어오면은 떼갈 때 세금을 많이 내야 돼, 48%. 그러니까 법인의 돈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돼. 근데 법인 소유의 공장이에요. 그런데 이 매수인하고 어떤 협약을 하냐면 당신은 이 공장을 지어서 달라고 했잖아. 지어서 당신의 명의로 제대로 운영하게 해줄게 하고 이렇게 15억의 원가가 들어간 공장을 놔두고 이 공장이 예를 들어 무슨 명의로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매수인이 뭐 홍길동 주식회사로 만들어줘. 그래. 대표 누구 할래? 내가 할게. 그래. 네가 대표야. 5사람은 여기에 대표도 안 하고 임원도 안 하지만 주주로서 권리만 가지고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이분은 3억 원짜리 주식을 다 가지고 있어. 사무실로.
그리고 이렇게 다 완공된 상태에서 이 대표이사가 사고 있으니까 이 사람 보고 우리 주식을 사. 그러면은 이 사람과 이 사람 간 개인 간 주식을 사고 파는 매매계약을 해요. 공장은 법인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 주주들을 빼고 저희가 대주주가 딱 앉아 있어야 진건물이죠. 예를 들어 요놈이 대표이사 했는데 이 주식을 안 샀어. 나중에 주식증을 통해서 얘 대표이사 넌 나가. 그럼 나가야지. 상법과 민법과 세법의 규정이에요. 자기가 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 부동산의 30%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인은 그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꼭 등기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등기상의 소유권이 되면은 아까 얘기한 세금을 피할 수는 없어요. 등기상의 소유권을 하지 말고 실질적인 주권으로 등기상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면 돼요. 부동산 법인이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추상적인 사업을 하면 안 돼요. 부동산 가치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주식을 파는 걸 정부에서는 비상장 법인의 소액 주주라고 일명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을 전문 컨설팅을 받아서 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요. 비상장 법인 소액 주주이어야만 돼요. 그러려면 이 사람이 많이 해야 돼요. 이게 크라우드예요. 한 명이나 두 명이 다 해먹으려면 안 돼요. 대주주가 되면은 부동산 판결로 가요. 그래서 이 소액 주주 작업을 하는 게 일명 부동산 크라우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리치라는 사업들을 바꾸면서 이 부동산 크라우드 사업을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데 누구한테 돈 얼마 주고 나중에 얼마 나오면 줘. 이게 아니라 이러한 사업을 먼저 결정을 해. 그 다음에 이런 구도를 그려. 이렇게 가가지고 나중에 당신은 여기에 지분 참여 형식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매매하면서 당신한테 준다. 그럼 이 사람은 3억짜리를 아까 이 사람이 30억에 사기로 했으니까 5, 6, 36억이죠. 이 매수인한테 6억에 파는 거예요. 주식을. 3억을 주식을 샀고 팔 때 6억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부동산 판 거지. 형식만 주식을 판 거죠. 그러면 세금 얼마냐? 3억이 남았잖아. 10%인 3천만 원만 냅니다. 양도소 보세요. 네, 증권거래세 0.05% 냅니다. 납세의무 총계.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 안 합니다. 보험료고 합산 안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이러한 법인을 권장하는데 이 법인의 소액주주로 참석한 주주들은 더 보호해줘야 한다. 즉 세금을 뜯지 마라. 이 사람들이 소액주주로 참여하셨던 것에 대해서 뜯지 마라. 그러나 이게 일반적인 부동산이 아닌 다른 정부나 국가 기반 사업에 기여하는 업종이면 좋겠다. 그래서 부동산이면 뭔가 규제를 가하겠다. 그 규제가 뭐냐? 대주주에 대해서는 세금을 때린다. 그럼 대주주 아니면 되잖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조금씩 가진 분들이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액 주주로 참여하면 그거는 정부가 인정하는 세금이나 입주에서 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틀을 못 만든다고. 아까 얘기한 분한테 알려줬어. 그분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아, 그러면은, 출자를 하면서 주주를 다 들어와 있다가 이 사람 나중에 끌어서, 이 사람은 싫어할 이유가 없죠. 이 사람은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살 사람은. 탐색업식 하는데 이렇게 작업되는 거예요. 법인이 들어있다가. 다 중공 떨어지고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업종대로 계약 조건대로 들면 30억 원에 주기로 했는데 30억을 소유권 이전대로 주는 게 아니라 개인들한테 주는 거라 이 사람은 뭐가 세이브되냐면 취득세 한 3억이 세이브돼요. 부동산을 사면은 취득세 엄청 내야 돼요. 그죠? 등록세. 근데 부동산을 산 게 아니라 자기는 주식을 샀기 때문에 없어. 부동산은 영원히 이 홍길동 주식회사의 법인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가 사. 역시 홍길동 법인의 주식회사로 가면서 지가 싫으면 이름 바꾸고 대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되면 되는데 꼭 우리나라 사람들이 혼자서 아도를 치라. 누구 들어오면은 폭나로 판나로 하니까 내가 혼자 있는 이렇게 딱 혼자 대주주로 들어오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크라우드 부동산 투자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저희가 요약해서 위리치 투자 이렇게 바로 바꿉니다. 위리치가 큰 거 제한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과 크라우드가 접목되려면
저러한 혜택은 있어요, 전문가들이. 이런 프로그램에서 줬더니 못 만들어오거든. 결국 와서 나보고 만들어달래. 사람들 돈은 갖다 해주니까. 그럼 얼마 줄래요? 우리 회사 거라면 하지만 남의 회사 거를 내가 해가지고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받아? 우리 그룹에 하는 것만 해도 수십 배인데. 그 다음에 규모가 사이즈가 너무 작아. 이 정도 됩니다. 즉 크라우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A 사업인가 어떤 뭐 요번에 우리가 그 공안당 사업을 합니다. 다음 주 정도에 크게 터치 나올 텐데 공안당이라는 게 사람이 죽으면 다 모셔야 되는 일인데 그게 예전에 재단법인도 아닌 이상한 사람들이 껍데기로 해가지고 그걸 하면서 사기를 치고 상주에 가서 돈을 상주장한테 가가지고 잔뜩 주고 돌아가신 분한테 사기쳐서 상주한테 사기쳐서 500만 원짜리 1000만 원 받고 이게 근저 한 5년 전부터 떠들어가지고 엄청 시끌벅적하고 감옥에 가고 난리 싸웠었어요. 그래서 법이 다 개정돼서 지금 묘지 인가도 안 나고 재단법인 인가도 안 나고 기준의 공안당도 잘못된 거 다 없애버리고 해서 지금 딱 정리가 다 됐어요. 이제. 그래서 남아있는 것들은 다 재단이 아니라 다 금융기관 거예요. NPL이에요. NPL 다. 근데 공안당은 우리가 어르신 다 모시고 있으면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나도 죽으면 묻혀야 될 거 아니에요. 땅에 못 먹게 놨잖아요. 즉 공급이 나중에 사람이 죽으면 계속돼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게 공안당도 부동산과 같이 보기 때문에 매매 차익이 생기면 생기면 곰팡해야 돼요. 분양을 한다든지 재단에서 움직여도 이러한 크라우드 기법을 통해서 여기에 실제 수요자가 들어가면 돼요. 나는 가족료 10개 받으려한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죽으려니까 한 30년 걸릴 것 같아. 그러니 나는 이거 돈으로 바꿀란다. 그럼 바꿔주면 돼. 그러다가 바로 돌아가시면 묻어주면 돼.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 이거를 지금 한 3만 개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 그룹 차원에서 진행할 거예요. 이 투자 방식을 위리치 오프라인 크라우드를 접목을 시키고 온라인 크라우드도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만드는 펀딩 시스템 두 개나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오시는 분은 온라인. 그러나 조금 규모가 있는 분들은 오프라인에서 투자자 그룹을 형성해서 여러분 발표할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라요. 전세 펀딩이라는 그 개념으로 접근할 거고요. 다른 데에서 얘기하는 수익률과 우리가 얘기하는 수익률은 세전과 세후의 차이가 있다는 거. 제가 1부, 2부, 3부 강의하면서 딱 제자를 한 번 딱 합니다. 네, 오늘 보니까 되게 1, 2, 3부에 좀 틀린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우리 그 신현정 과장이 교육총괄 과장인데 앞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면 받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계속 뭐라고 합니다. 어떻게 공부하러 오신다는 분을 안 오시려느냐.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무료 특강이나 나중에 지금 얘기한 크라우드 부동산 투자라는 건 저희 위리치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크라우드 하면은 온라인상에서 뭐 후원형이 갖다 보고 말은 지저분한 게 많은데 보장성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크라우드. 그걸 보장해준다는 게 하나도 없어. 저희들도 웰스펀딩이라고 증권감독원에 등록을 했던 업체예요. 근데 제가 그걸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간섭만 많고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이 얼마나 종이쪽지에 투자하는 것처럼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답이 없어요. 기업이 담보라도 주면 모르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 하듯이 부동산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위에 뭐 저희들이 크라우드의 후원형이나 이런 걸로 해서 영화산업이나 이런 거는 합니다만은 본질적으로 이런 부동산 쪽에 정한 절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오프라인, 온라인, 크라우드 부동산 투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그거를 전문이라는 각 사에서 필요할 때 얘기를 할 겁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없으면 끝냅니다. 네. 그동안 공부 다 하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